안녕하십니까? 진영의 파워피플의 진영.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 쓰고 사진 찍는 신현림입니다. 예, 제가 사실은 선입견이었을까요? 여기 네. 오면서 왠지 차분하고 조용하신 분일 것이다. 아마 시라는 그 단어에서 저에게 그런 울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막상 와서 우리 선생님과 지금 이 방송하기 전에 조금의 말씀을 좀 나눠보면서 굉장히 친근하고 편안한 느낌을 저에게 지금 주시고 계세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과 나누는 이 대화가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예, 선생님, 저는 제가 지금 이 갤러리에 들어와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동안 저희가 모셨던 파워피플 분들이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그분들의 집무실이나 아니면 이제 그분들의 사무실 이런 공간에서 그러니까 약간은 조금 포멀한 그런 공간에서 그렇게 분위기 있는 데서 진행을 했는데 오늘은 정말 말 그대로 강북에 위치한 아담하고 소박한 그런 갤러리에서 지금 선생님을 뵙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전시를 했었거든요. 그때 전시라면 사진 전시였을까요? 시를 전시하신 그 것이었을까요? 사진전이었어요. 네. 사실은 한 가지 일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인데 어떻게 선생님께서는 또 시를 쓰시면서도 또 사진가로까지 활동을 하고 계신지 오늘 선생님과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그 에너지의 원천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한번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내 인생의 키워드가 될 수 있었던 그 한 단어가 무엇인지 저희가 여쭤봤을 때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네. 왠지 시와 사진 하면은 되게 감성적이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나폴레옹을 내 인생의 키워드로 꼽아주셨죠. 어, 어떻게 해서 나폴레옹을 또 제가- 꼽아주셨을까요? 제가 서양학과를 지망을 해서 네. 재수할 때부터 그림을 그렸었는데 네네. 그러다가 디자인과를 됐어요. 거기 반년을 다니고 관뒀는데 네. 그 과정에서 친구가 저한테 노트에다가 써준 것이 옛날에는 눈에 안 들어왔는데 제가 다시 그 사무소에서 떨어지고 원하던 데를 그래서 그때 노트에 써준 대목이 네. 그 불행을 언젠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라는 그 나폴레옹 글귀를 써준 그 기절이 가슴에 박히는 거예요. 아,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왜 떨어졌나 생각했는데 뭐 이런저런 핑계들을 사람들이 많이 대기도 하지만 저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뭐 운이 없었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만큼 내가 덜 준비를 했고 또 한편으로는 고등학교 때 그 집안이 좀 우리는 아버님이 정치를 하셔서 좀 어수선했었거든요. 아, 아버님이 민주화 투쟁을 정치를 하시고 하셨군요. 막 집안에 또 그 데모 주동자들이 집에 와서 뭐 숨기도 했던 그런 적이 많이 있었고 또 아버지 감옥에도 가시고 뭐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집안을 혼란스럽게 해서 공부를 그때 몽롱하게 해서 열심히 안 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어떤 역경이라도 뛰어넘고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내가 주저앉기 때문에 이런 나름대로 보복이라는 그 무서운 단어지만
내가 지난 세월을 못 보낸 것에 대한 그 대가를 치른다는 면에서 저는 굉장히 그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네. 미친 듯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아, 그러니까 결국은 그 불행은 언젠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다라고 했었던 그 말을 한 사람이 나폴레옹이었고 네. 그 나폴레옹이 그 말을 우연히 접하고 나서 굉장히 소위 말해서 자책, 자학 그런 네. 거를 하셨군요. 예, 그리고 그 말로부터 제가 끙끙 앓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폐병도 한 반년을 앓았어요. 폐결핵을. 그래서 예. 굉장히 좀 잘 안 먹고 못 먹고 막 이렇게 다니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그런 그 말에 대한 충격과 더불어서 나폴레옹 말 글귀도 충격에다가 내가 이렇게 심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굉장히 많이 힘들었고 그다음부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불면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한 불면증 때문에 20대를 거의 막 한 번 이렇게 뭔가 몸의 흐름이 잘못되니까 그걸 극복을 하기가 너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네. 근데 사실 뭐 저는 이제 제가 나폴레옹 하면 뭐 기억나는 게 뭐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뭐 이러면서 뭐 나폴레옹이 이렇게 막 그 유명한 말 타고 있는 그런 그림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불굴의 용기, 뭐 역경을 극복한 영웅 뭐 이런 식으로의 나폴레옹의 이미지를 저뿐 아니라 아마 많은 분들은 그렇게 담고 계실 텐데 네. 또 나폴레옹이 의외로 불행은 언젠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다라는 굉장히 의미심장하면서도 또한 철학적인 그 네. 말을 남겼다는 것도 사실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네. 더더군다나 보통은 내 인생의 키워드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나를 굉장히 동기부여를 해주거나 또는 내 인생에서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됐었던 그런 이야기를 이제 마음의 글귀를 삼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우리 지금 선생님께서는 이것도 시인의 감수성일까요? 굉장히 나를 좌절하게 하거나 나를 힘들게 만들었었던 그 글귀를 지금까지 품고 계시다는 게 다른 제가 글귀들도 조금 많이 놀랍다는 있는데 생각이 들어요. 다른 글귀도 많이 있긴 있어요. 근데 가장 가난하고 초라할 때 가장 많은 것을 이룬다라는 그 마르케스의 말도 있고 네. 또 도스토옙스키 아니면 예이츠의 시들 뭐 이런 것들이 저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그래도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놓은 충격적인 말은 그 나폴레옹의 글귀였죠.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역시 시인은 네. 치유 또한 문학으로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됩니다. 네. 예이츠의 시라든지 또 마르케스의 그런 문구들 네. 또 거기다가 아까 도스토옙스키. 도스토옙스키 이런 사실 대문호들이거나 사상가의 이 글귀나 작품으로 치유를 받는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네. 문학가들은 역시 상처도 그런 문구에서 또 치유도 또 다른 문학가의 문학 작품으로 받는 거구나라는 그런 저처럼 평범한 정말 말 그대로 독자에 불과한 사람들은 그 감수성을 따라갈 수가 없겠는데요. 아니 너무 좋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한데 뭐 다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돼요. 누구든 어떤 글귀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고 네. 또 그걸 모르고 그냥 사는 분들도 있을 뿐인데 가장 정말 힘들고 가난하고 또 심약해질 때 오는 그런 글귀들은 더 강렬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신현님 작가를 떠올리시는 많은 분들은 오히려 시인으로서의 기억을 하고 계시단 네, 말이죠. 그럼 또 어떻게 해서 그 두 가지 길이 아닌 새로운 사진가로서의 인생을 또 살고 계신지 그 얘기를 제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 선생님께서는 지금 이제 시인이시자 사진가로서도 활동하고 계신데요. 그 시와 사진이 주는 서로의 영감 또는 사진을 찍을 때 시가 주는 영향 이런 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은 그 제가 30살에 그때쯤 그 직장을 처음 다녀봤어요. 근데 직장 다닐 때 그때도 그림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려서 하나랑 네. 제가 유화를 배우러 다녔어요. 그때 취직을 해서 그때 경제가 좀 여윳돈이 생겨서 그 배우러 다녔는데 우연하게 제가 물론 26살 때 로버트 프랭크라는 그 사진가의 사진집을 처음 봤어요. 근데 네. 그걸 보면서 그동안에 미술로서만 이렇게 화면을 봤던 그런 이미지와 다르게
사진으로서만 봤을 때 사진 한 컷으로 이렇게 많은 메시지가 있다는 것에 되게 감동을 받았고 현대인의 어떤 좌절과 그 허망하고 그 불안한 심리를 이렇게 사람의 표정에서 담아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랍고 감동을 받았었어요. 근데 그런 과정, 사진에서요? 예, 그때 네. 그 이후에 이제 미술에 대한 그 뭐 열정이나 그런 꿈을 갖다 버리지 못한 상태에서 우연하게 사진을 배우러 다녔어요. 왜냐면 그거는 제 첫 시집에 사진하고 제 시랑 매칭인 것도 있어요. 그림들. 그림을 가지고 그 그림의 주제와 일관된 시를 직접 예, 쓰시는 이미 매칭을 거군요. 다 한 상태에서였던 제가 시를 쓴 거는 첫 시집에서부터 그런 걸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네. 둘째 시집에서는 내가 직접 찍은 사진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또 제가 그 사진을 배우고 있을 때 왜냐면 사진 조작, 사진기만 다루는 것이 너무 어려웠었는데 그때 우연히 사진을 가르쳤던 선생님께서 저한테 너는 그림도 그렸었고 시도 쓰기 때문에 사진을 찍으면 엄청나게 잘 찍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진은 단순히 어떤 예술과 공학적인, 즉 테크니션이 예. 결합되는 또 새로운 예, 예술의 예. 분야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예. 이거는 정말 어떤 문화적인 감수성, 예술적인 영감, 예. 플러스 또 어떤 사진기라는 소위 말하는 그 기계를 다룰 줄 아는 그런 테크니션으로서 그 이미지는 그분이 어떻게 해서 발견하셨을까요? 저는 기계치거든요, 살짝. 근데 일단은 사진에 대한 기본적인 것만 좀 누가 옆에서 가르쳐주면 그 사진에 익숙해지는 감각 같은 것들이 네. 이렇게 터득하는 게 좀 빠른 것 같아요. 이런 사진 기계는 잘 다루지 못하지만 그거가 어떤 이게 흘러가는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찍혀 나오는 것을 제가 캐치를 하면 자유자재로 제가 사진을 찍는 그런 그런 것들이 좀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에 그 집중적으로 사진을 거의 밥을 먹고 초등학교 애들 글짓기를 가르쳤거든요. 네. 그걸로 간신히 제가 연명을 한다랄까 이렇게 기본적인 생활비만 벌고 나머지는 온통 책을 읽고 나머지 밤에는 야간 촬영을 다녔어요. 그리고 또 낮에도 어떤 날은 출사를 일부러 나가기도 하고 근데 제가 굉장히 불면증이 심했었는데 낫게 된 동기가 네. 바람을 쐬고 햇빛을 받고 이렇게 또 자연의 어떤 풍광을 보면서 사진을 찍음으로써 비로소 제가 그 어떤 자연에 대한 눈도 뜨고 몸도 건강을 찾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시인으로 데뷔하고 첫 시집이 나오고 네.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제가 몸이 건강을 되찾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 자연이 치유해 준 거라고 해도 될까요? 네, 자연이 치유해주고 저의 어떤 예술적인 예술가로서의 어떤 그 과정이 저를 치유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 수면제도 성공돼 본 적이 있고 그랬는데 이거를 끊지 않으면 죽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인생이 망쳐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드니까 그거를 극복하는 데 한 7, 8년이 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열정이 지금껏 나오냐고 네.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옛날 좌절감이고 그런 힘든 실패와 또 불면증 그리고 집안의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겪는 과정에서 극복을 했기 때문에 오는 것 같아요. 실패나 좌절이 나를 이렇게 성장하게끔 그리고 그 열정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가능인 것 같아요. 선생님 내 인생의 키워드를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20대 그래요? 불행은 언젠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 아니라 불행은 앞으로의 나의 성장을 위한 도약의 발판. 이렇게 바꾸셔도 충분히 그 의미가 퇴색될 것 같지 않습니다. 진 변호사님 그 말씀으로 제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하고 앞으로 질문을 받으면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네.
또 우리 선생님께서는 그 사진과 또 시에 대한 영감을 네. 여행을 통해서 많이 받으신다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실제로도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여행이 주는 그 인생에서의 여백, 또 휴식 이런 것 플러스 어떤 예술가적인 영감을 얻는 시간으로 여행을 활용하신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즉 우리 선생님의 소위 말해서 타인의 취향이라는 이 코너에서 본다면 우리 선생님에게 있어서의 그 취향은 여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여행과 우리 선생님의 인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좀 듣고 싶네요. 사실은 제게 여행은 휴식이기도 해요. 세계 여행을 사실은 30대에 처음 갔었어요. 네. 20대 때는 거의 우리가 여행을 누릴 수 없는 그때는 군사정부 시절에서 마음껏 돌아다니지 못했죠. 네네. 또 그 이후에 문민정부 들어서서 비로소 사람들이 여행의 욕구가 아주 굉장히 폭발적이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부터 돌잔해서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갔던 경험이고 그 다음에 30 중후반부터 세계여행을 처음 가봤어요. 네. 저는 50개국은 다녔어요. 우리 제 딸은 한 45개국 다녔고요. 여행 부자시네요. 네, 그래서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추억은 업적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추억은 업적이다. 업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시인님이랑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 문구 하나하나가 다 시어예요. 그래서 진짜 세월이 가니까요. 내 인생의 큰 업적 중에 하나가 여행이기도 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여행에 대한 책은 이미 준비는 됐는데 네. 아직 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딸과 다니는 그 여행책이 또 어린이용으로 먼저 나올 거지만은 네. 그 여행 그 사진을 보면 뿌듯해요. 엄청 많이 찍었고 그리고 역사 공부도 됐고 또 네. 한편으로는 남이 어떻게 사는가 우리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문제는 오히려 여행을 다니면서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객관적인 거리를 네. 두면서 우리나라의 네. 외부에서 우리나라를 보는 그런 눈도 뜰 수도 있고요. 예, 우리나라의 서울의 풍경은 외국의 어떤 도시에 못지않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도 느꼈고요. 네. 잘 가꾸면 한국적인 이미지를 잘 살려서 가꾸면 우리나라도 참 대단하게 외국인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을 가졌다라고 자부하게 되기도 하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세계 속에 있는 사람들과의 어떤 교감이나 세계화적인 그런 어떤 유대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치, 사회적인 안목이 또 이렇게 눈이 트이는 것 같더라고요. 네. 실제 본다는 것은 또 그만큼 아는 것이고 또 내가 나로서 또 환원이 되잖아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또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여행지에서 가지고 오셨던 나의 여행 스토리를 담은 그런 소품들을 좀 준비해 주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혹시 어떤 것인지 여쭤봐도 저요? 될까요? 여기 몇 개 갖고 왔어요. 이 소품에 얽힌 추억의 스토리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이거는 뭔가요? 지금 이건 제 딸한테 정말- 선물한 거예요. 정말 정확하게 화가의 여행을 오. 떠난 화가의 느낌인데요. 고가 늘 이렇게 이젤 들고 네. 오베리 슈아즈 그 마지막에 머물렀던 그 곳을 가서 샀는데요. 네. 이 반고의 모습을 살리면서 저기 화가가 꾸민 제 딸에게 선물을 준 거예요. 어찌 보면 고호라는 이 화가는 본인의 인생은 참 불행했다고밖에 그냥 우리 객관적인 느낌으로는 그렇게밖에 말씀 못 드릴 것 같은데 이분이 남긴 작품은 전 인류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는 참 이렇게 인생이 아이러니할 수 친척으로 있나라는 느껴져요. 생각이 이게 들기도 해요. 반고는 이제 세계인의 친척이 아닌가 형제고 이제는 어느 나라 가도 반고 얘기하면 다 통하니까요. 근데 그렇죠. 제 방에도 심지어 이 반고호 이분이 그린 네. 이 낮잠 자는 농부들의 그 그림이 레플리카로 제가 방에 걸어놨어요. 그렇구나. 그거는 이제 밀레의 그림을 워낙 밀레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밀레의 그림을 그대로 자기 방식으로 본땄거든요. 네. 그래서 그 그림
소임은 사람들이 참 많이 사랑하죠. 밀레도 더불어서 사랑하게 되고 고도 사랑하게 되는 그런 그림이기도 한데 네. 그만큼 우리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 예술가가 됐죠. 또 네. 밀레도 고고도 소위 말해서 굉장히 부자 잘 사는 사람들을 그리기보다는 보통 이제 농부들 네. 또 힘겹게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더 가슴이 맞아요. 더 찡하게 와닿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창작의 힘이라는 것은 창작의 의무는 바로 우리가 그 자주 있거나 아니면은 미처 생각지 못하는 어떤 소외된 사람들을 향하여서 네. 우리가 나누고 사랑하고 또 그들의 아픔을 같이 우리 자기 일처럼 얘기할 줄 아는 네. 그런 마음이 가장 소중하다고 봐요. 그래서 고나 밀레 같은 경우는 그 노동의 중요성을 엄청나게 중요시 여기고 그렇죠. 거의 고귀하게. 신성시하다고 할 그럼요. 정도로 그렇게 고귀한 거죠. 네. 그런 노동이 없이는 우리는 어느 누구도 존재할 수 없고 또 가진 자들도 그런 어떤 노동의 그 소중함을 인식했을 때 더 나눔이나 아니면은 이 사회를 위해서 더 많은 어떤 좋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I try to tell the way you look at me, my girl, each and every day. When the bus of life will drive both our ways, you and me, we belong together. Give a sign or say a word, talk to me, it will be heard. 'Cause you and me, we belong together. 작가님이시니까 당연히 이제 시집을 지금 이만큼이나 많이 내셨어요. 시집은 4권이고요. 네? 영상 에세이부터 해서 음, 책들이 좀 많죠. 예.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나 많은 책을 쓰신 우리 작가님이시니까 당연히 요새 시행하고 있는 도서 정가제에 대한 나름의 개인적인 경험을 갖고 계실 텐데요. 사실은 도서 정가제라고 하면 말 그대로 책을 함부로 막 할인해서 막 덤핑 판매하듯이 하지 말고 정가 받고 제대로 파시라라는 그런 아주 단순한 제도라고 이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출판 또는 이 작가분들의 이 현장에서 느끼는 도서 정가제는 어떤 느낌으로 와닿으실까요? 좀 도움이 되시나요? 예, 도서정가제가 공정가격이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불공정 가격으로 이게 좀 어떤 그런 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깨진 상태였는데 공정 가격으로 하면서 좀 더 정직한 사회가 되는데 일조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당장에 이걸 적응하는 데서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요소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할인 가격으로 샀던 분들은 왠지 제대로 된 가격을 사려고 그러니까 좀 머뭇거리시고 근데 이게 좀 안정이 되면 좀 달라질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작가들한테는 질적인 그 실력으로 본격적으로 승부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좋은 점들이 더 많아지겠다는 생각에서 만들어진 건데 아직 이게 안착이 안 되다 보니까 네. 뭐 출판사나 아니면 작가들한테는 또 안 좋은 영향으로 느껴지는 부분도 있어요. 책이 전보다는 덜 나가는 느낌이 드는 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오히려 예. 할인이나 이런 것들을 어쨌든 간에 책도 상품이니까 예. 많이 싸게 많이 팔면 소위 말해서 박리다매식으로 예. 책이 좀 더 많이 팔려지는 그런 경우는 또 분명히 예전에 있었겠죠. 근데 예.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줄어들고 예. 어쨌든 간에 책 값은 이전에 비해서 조금 올라갔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럴까요? 예. 먼 그 시선으로 보면 작품에 어떻게 보면은 작가들이 더 많이 공부를 하고 네. 치열하게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분위기는 조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진짜와 가짜가 가려질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될 것 같고요. 네.
사실은 도서 정가제 좋은 역할 중에 하나는 동네 서점이 생긴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사실상 웬만한 데는 다 동네에 서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사라졌었어요. 없어졌죠. 근데 또 요즘에는 또 작은 북카페 식으로 또 새로 생기기도 하는 또 장점이 있는 것 같고, 네. 저부터도 그 대형 서점을 갈 때보다도 자주 가는 그 현상소 옆에 네. 작은 서점에다가 하면 10% 할인 가격으로 사기도 하고요. 네. 사실 인터넷상으로 저는 온라인상으로 잘 안 사요. 그냥 온라인상으로 했다가 어떤 적은 뭔가 그 홍보를 인해서 샀는데 직접 보니까 또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직접 보고 난 다음에 사기도 하죠. 그러니까 저도 서점에 직접 가서 책을 고르는 편이에요. 네. 한때 이제 인터넷상으로 책을 많이 주문도 해보고 했는데 이제 그거는 내가 무슨 책을 살지 정확하게 정해지면 맞아요. 이제 그러면 그 책을 사기에는 좀 수월한 면도 분명히 있었죠. 근데 사실은 서점에 간다는 것이 반드시 내가 책을 소위 말해서 쇼핑하러 가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마치 살아 움직이는 도서관을 대하는 것 같은 네, 그런 네.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오늘은 또 무슨 신간이 새로 나왔을까, 또 오늘 이 작가는 어떤 사람일까, 그런 그 서점에서 주는 그 즐거움이 또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것은 서점에 가야만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저도, 느낌? 네,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흥분도 되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네. 서점에 갑니다. 네. 그래서 2시간 정도 시간을 정해서 자, 우리 여기 2시간 이후에 여기서 만나자라고 해놓고 각자 자기가 원하는 책을 쭉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저에게 있어서는 머릿속으로 또 몸으로도 만족스러운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우리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영혼의 어떤 성숙이나 영혼의 성장을 반드시 우리는 네.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영혼의 어떤 그 많은 어떤 아름다움이나 고귀한 것들을 담아놓은 책이 있는 네, 서점이라는 것은 네. 우리한테 인생의 아주 커다란 환희이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그런 환희를 우리가 즐겨 그렇게 좋은 음악과 좋은 책과 좋은 그림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지 않는 우리는 결코 어떤 돈으로든 아니면 다른 물질로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선생님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이 저희가 두 번째 다루려고 했었던 이슈, 즉 이 골목 상권, 그 중에서도 네. 중소, 작은 규모의 서점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하지만 이게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 중소 서점에 대한 부활 또는 네. 번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아주 느낌을 갖고 계실까요? 긍정적이죠. 아주 좋죠. 그리고 왜냐하면 그 대형 서점도 잘 돼야지만은 또 작은 서점도 잘 돼야만이 네. 골고루 이 그 수익이 분배되고 빈부격차도 그만큼 줄어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그 골목이 또 살아야만이 네. 또 우리나라 또 외국의 여행객들도 많이 오지 않을까 그만큼 네. 골목이 예뻐지고 네. 또 사람 냄새도 더 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사람이 내면의 어떤 섬세함이나 아름다움을 발견한 시선이 또 그만큼 이 골목 곳곳을 다니면서 네. 또 예민해지면서 또 인생의 그 최고의 가치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저 작은 곳에서 네. 피어나는 그런 향기라는 그런 것도 깨달을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세 번째에 대한 저희 이슈앤토크에서 지금 사실 어느 곳에를 가봐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딱 한 곳에 머물러 있지요. 예. 바로 스마트폰인데요. 즉 이렇게 이제는 거의 모든 것이 다 디지털화되고 또 그 디지털 속에서의 정보를 얻는 것에 워낙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책도 예전에처럼 오프라인이 이제는 디지털 북으로 바뀌는 이런 변화의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지요. 이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은 어떤 입장이시고 또 우리 선생님은
정말 이 책이 전자책으로, 즉 디지털 책으로 다 없어질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조금 여쭤보고 싶네요. 앱으로 그 다운을 받거나 아니면 책을 싼 값에 사서 그거를 운전하면서 듣는 그런 문화들이 이미 많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근데 운전하면서 책을 읽어주는 것. 읽어주는 게 기억이 많이 되기도 한데요. 네. 음악을 듣듯이. 근데 제 개인적인 저 생각은요, 창작자로서의 저는 그동안에 제가 읽었던 책들을 줄기를 치면서 읽었던 대목들이 있고, 그리고 또 노트 정리를 저는 했어요. 네. 근데 결국은 뭐냐면 저는 세월이 가서 저한테 남는 그 남긴 업적이나 아니면 저 나름대로의 그 창작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네. 제가 줄친 대목이나 결국은 그런 책으로서 보는 것들도 무시 못해요. 네. 그래서 앱으로 저는 사실 핸드폰에 그 메모장에다가 시를 쓰거든요. 네. 근데 되게 활용을 잘하는데 최근에 제가 거기에 잔뜩 썼던 시들을 다 날려버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로요? 실수로. 네네. 그래서 7편이 날렸는데 그 초보에 했던 거를 다시 또 생각해서 했는데 그렇게 날리는 경험이 있고, 또 만약에 핸드폰을 바꿀 경우 그 자기가 그 디지털 북으로 이렇게 샀던 것들이 또 날아간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쉽게 내가 얻은 만큼 또 쉽게 사라지는 단점도 있기 때문에 저는 결코 그게 하나 형태로 있는 것일 뿐이지 네. 이 책이라는 그 종이책은 없어지지 않는다 생각해요. 그리고 저기 디지털로 봤던 사람들은 결국은 책이 좋으면 반드시 책으로 또 산다. 종이책으로 살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네. 그리고 어느 날 이 반짝반짝거리고 핸드폰 반짝반짝거리고 이게 어떤 때는 익숙해서 지금은 괜찮지만 어느 날 질릴 때도 있어요. 좀 혼자 가만히 있고 싶을 때 네. 그럴 때는 진짜 종이책에서 나오는 나무 느낌 네. 이거의 향기는 또 우리 영혼 자체를 치유시킨다니까요. 그래서 네. 줄 치면서 거기에 뭐 물도 엎지르고 커피도 엎지르는 그런 느낌들이 어떤 때는 책이 좋으면요 못 버려요. 네. 사실은 이제 저도 책을 주로 이제 손에 들고 직접 책장을 넘겨가면서 책을 읽었었던 세대지요. 네. 그리고 이상하게도 컴퓨터 모니터로 얻는 정보는 그 모니터를 끄는 순간 금방 휘발돼 버려요. 네. 기억에 잘 남지도 않고, 그리고 어떤 것이 중요했었는지 그 정보를 되새겨 보려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맞아요. 근데 이렇게 책을 또는 뭐 어떤 서류를 하더라도 형광펜으로 줄을 쳐가면서 그 옆에 또 낙서라도 해가면서 이렇게 했었던 것은 전체적인 내용은 기억이 안 나도 반드시 중요한 자기의 얘기 이 들어갔었던 하시네요. 예. 거는 그거는 참 저에게 아주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 있거든요. 그런 차이일까요? 디지털과 이 예. 아날로그적 그건 책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거냐면 제가 사진을 네. 찍을 때 차 안에서 빨리 흘러갈 때 찍는 사진들은 거의 다 버려요. 건지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정확하게 그 장소에서 정확하게 정곡으로 찍거나 네. 거기에서 내가 연출을 하든 아니면 설치를 하든 그 사진은 남지만은 네. 빨리 흘러가고 빨리 찍고 빨리 그 뭔가를 흘러가는 속에서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들은 금세 사라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의 어떤 삶이라는 양식은 네. 결코 빨리 흘러간다 해서 그게 거기에 맞춰서 산다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네. 우리가 좀 더 천천히 가고 천천히 생각할수록 더 깊고 강렬하게 남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책에서 줄을 치고 있는 대목들은요, 지금도 저도 오늘 아침에 아니면 잠잘 때 결국 갖고 있는 것은 인터넷은 빨리 보기 때문에 그냥 어떤 이미지만 남지 결국은 내가 줄치고 아니면 꼼꼼히 보면서 생각했던 것들은 종이책으로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물론 요즘에는 다 또 전자책으로 줄치면서도 볼 수 있어요. 요즘에는. 근데 네네.
저는 그 느낌이 그렇게 저는 좋진 않더라고요. 그죠? 그 볼펜에서의 그 돌돌돌 굴러가는 그 느낌, 예. 또 연필에서의 흑연이 주는 약간 거칠거칠하면서 이렇게 흔적이 남는 그 느낌. 볼펜 소리도 굉장히 그게 음악 소리도 서로 느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사람들은 사실 이제 디지털 정보라는 것은 오로지 이제 시각으로만 이 정보를 음미하고 흡수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연필을 쥐고 책에다가 밑줄을 긋거나 자기가 거기다 뭔가를 써놓는다는 것은 사실은 촉감해 주는 거, 또한 그거 쓰는 소리에서의 나오는 청각적인 자극, 예. 당연히 뭐 시각이야 말할 것도 없겠죠. 그리고 때로는 저는 정말 그 예전에 보면 이렇게 흑연 냄새라는 게 있었어요. 예. 그 사비연필 같은 것을 하다 맞아요. 보면 아마 예. 그 흑연 냄새를 느끼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예. 그런 오감을 자극하는 그런 그 책을 읽었었던 거기서 주는 그 기억과 정말 디지털 정보로서의 시각으로만 자기에게 다가왔었던 그 정보가 주는 그 느낌과 기억은 확실히 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이것도 제가 이미 저 또한 디지털 세대를 따라잡을 수 없는 세대가 돼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살짝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사실 디지털 사회가 되면서 또 인공지능 시대라 해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대비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는데 네네.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네. 변하지 않는 것들은 저는 그래도 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라디오가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한동안. 네, 그랬었죠. 근데 라디오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하면서 라디오를 듣는 또 그런 시대에도 같이 있고 모든 게 같이 함께 가는 네. 그런 아주 복합적인 그런 시대로 지금 펼쳐지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옛날의 삶들을 통해서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는 것 같아요. 너무나 빨리 가고 아니면은 지금 마치 디지털 그 시대에 맞춰 살아야만이 우리가 잘 사는 것처럼 우리가 인식이 되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한번 진지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문학이고 예술이고 인문학이고 또 신학이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좀 더 이것들은 디지털 세상에서는 아주 낡은 것이 되는 느낌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코 앞서간다는 것이 우리의 어떤 삶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네. 진짜 세월이 흘러가도 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진지한 고찰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참 선생님의 말씀에 참 많이 공감하면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예, 이번에 저희 이제 마지막 야심찬 코너가 바로 진영의 파파라치 코너입니다. 예. 자, 이 파파라치 코너는 그 저희가 모신 파워피플이 자기 인생의 아주 중요한 사진 한 장을 보여주시면서 그 사진에 담긴 스토리를 말씀을 해주시는 코너인데요. 오늘 우리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사진은 사실은 저는 다른 분도 아닌 사진가이시니 얼마나 멋지고 좋은 사진, 얼마나 많은 인생의 의미를 담은 사진을 가지고 계실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보니까 글쎄 의외라고 표현하면 좀 실례가 될까요? 부모님의 특히 아버님의 사진이시네요. 이 사진은 어떤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요? 제가 이 사진을 고른 것은 그만큼 제 아버지 세대는 그 민주화 투쟁이라든지 아니면 그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다 잊혀져 가고 있다는 그런 지점에서 제가 이걸 골랐어요. 저희 아버지가 뭐 어디 인터뷰에서 경기 민주화의 대부라고도 얘기하실 정도로 굉장히 민주화 투쟁에 자기 젊음을 다 바치셨는데 네. 이게 저희 아버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아버지 세대와 또 저의 또 사춘기 때 세대 이런 세대들이 온 몸을 다 바쳐서 또 이뤄낸 그런 결과들인데 민주화라는 것이 근데 그런 것들도 하나 거대한 역사 속에서는 하나의 그냥 흘러가는 흐름으로만 느껴지는 그런 아쉬움과 아픔 속에서 저는 이 사진을 고른 거거든요. 그리고 박정철 그 물고문 당해서 그분이 아버지가 그 민주사회국장이셨을 때
이 상주 노릇을 하셨었거든요. 그러셨던. 네, 민추혁 사회국장님이셨거든요. 근데 물론 국회의원도 한번 의원 생활도 하셨지만은 저는 투사적인 아버지가 참 그게 고맙고, 아버지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아버지 세대와 또 공통 부모를 갖고 있는 저희 선배 또 저의 세대, 이런 세대들이 갖고 있는 그 흐름들은 네. 역사 속에서 파묻히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네. 그게 이제 그 변화를 갖다가 이제 인정을 하면서도 헌신에 대해서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참으로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된다. 그동안에 지금 현재 디지털 사회가 됐고, 앞으로 또 어떤 사회가 변화로 줄지 모르지만은, 이미 그 희생과 헌신으로, 흘러갔던 세대들의 그 이름 없는 사람들을 기억해달라. 네. 결국 이건 역사다. 역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생활 속에서 파묻혀서 우리가 생각 못할 때가 많은데, 앞세대의 고뇌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세대가 있는 것이다. 네. 헌신을 갖다가 헌신짝처럼 우리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진짜 이 시대는 헌신이나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우리는 잃고 있지 않나. 그것의 값어치를 너무나 약소하게 생각하고, 너무 요즘에는 눈치 보고 상처받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다 노력하다 보니까 진정한 사랑이든지 헌신에 대한 그런 고민이 없다. 그래서 우리 지나간 저희 아버지가 나왔지만은 이 물고문 당했던 그런 박정철 열사나 무수하게 이름 없이 사라져간 사람들에 대해서 한 번쯤 우리가 묵념을 드리고 그들의 헌신과 사랑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마음 속에서 결국은 좋은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좋은 우리의 작품이 이루어지고 혼자만 알다 살다 가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네. 그것은 제가 쓰는 시에서도 앞으로 큰 고민이기도 합니다. 네. 네. 오늘 저희 진영의 파워피플에 출연해 주셨는데 네. 어떠셨을까요? 저희는 참 오늘 이 봄날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이 시인 또 사진가인 신현임 선생님을 모시고 오늘 가장 멋진 시간을 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은 저도 바쁘게 살다 보니까 옛날 일들을 잊고 살았죠. 근데 옛날 일들을 다시 되돌아보고 또 한편으로는 엄마의 고마움 아니면 아버지에 대한 그런 고마움들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백내장 수술로도 세상이 보이지 않아 강바닥을 방바닥으로 알고 오신 어머니, 쓰라린 어머니가 나를 안아주셨다. 딸아, 내 얼굴이 쓸쓸해서 빵처럼 데펴놓았단다. 딸아, 내 얼굴이 이제 햇빛 날리는 은쟁반이구나. 뜨거운 어머니 가슴이 제 얼굴이에요. 기차 소리 젖는 강물이로 어머니 그림자 내 그림자 하얀 열무꽃처럼 떠올라 둥둥 떠올라.
꽃가루 흐르는 5월의 강물로